자, 여러분, 6주차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주차 때 기업 국제화의 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5단계에 걸쳐서 이제 이해를 했죠. 오늘부터는 이제 4주차 말에 얘기한 해외 시장 진입 방법, 그죠? 해외 시장 진입 방법. 그 중에서 이제 수출, 계약, 직접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6주차인 오늘은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7주차에는 계약에 대해서, 8주차에는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영상 강의가 이제 거의 8주차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한 15분을 넘어가서 20분을 초과한다든지 30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루한 감이 있어요. 학생들의 피드백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20분을 웬만하면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 위주로만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마무리 짓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중에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우리 4주차에서 이게 이제 엔트리 모드 이렇게 했죠. 엔트리 모드. 오늘은 그중에서 수출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수출. 자, 수출은 가장 낮은 단계의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이 해외 시장을 진출한다라는 개념은, 그렇죠? 보통 기업이 특정 국가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현지 지사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고 뭐 생산 시설이 유치해서 거기서도 국내에서처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해외 시장 진출 방법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진출 방법은 수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출.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과 또는 기업의 인적 자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그 재화가 해외 시장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낮은 단계의 해외 시장 진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수출인데, 수출은 크게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차 말에도 대충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교수님이 이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그 산업의 태동, 근대화의 과정과 결부시켜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전국토가 전부 폐허화가 됐죠, 여러분. 60년대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를 근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년대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유튜브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 60년대 영상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 아무것도 없죠. 초가집만 있는 거예요. 농토하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산업화를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일단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생산을 해야 되죠, 여러분. 생산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기업이죠. 근데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산 요소를 크게 두 가지, 노동과 자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생산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야지만이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거라고는 기술력도 없고 교육 수준도 낮고 돈도 없었죠.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값싼 노동력이 풍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그 생산 투입 요소인 노동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쪽에 특화돼서 산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값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어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산업을 우리가 보통 노동이 집약되어진 산업, 노동이 많이 모여서 생산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재화, 노동집약적 산업, 노동집약적인 상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는 원가에 있어서 이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가격 구성 요소 중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해서 산업이 일어나게 되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산업이 태동하고서 기업이 발전을 했겠죠, 여러분. 처음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산성이 높아졌겠지. 관리 개선을 통해서 품질 관리 수준도 높아지고 불량률도 적어지고 투입 대비해서 생산량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해당 노동집약적인 재화가 없던 시절에서 그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이제는 단순히 생산해서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 내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돼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게 됩니다. 수요도 생산량도 많아지게 되고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단위당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화의 공급 수준을 갖게 된 거예요. 생산성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산성도 높아졌지. 그 재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지. 이제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해외 수요를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된 거죠. 수출. 근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산업화를 이루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건 이 재화 부분은 세계 어딜 가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우리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품질 관리와 관리 개선을 통해서 또 근면 성실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해외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어느 시장에서 누가 우리 재화를 사줄지를 알아야지만 이걸 팔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또 해당 국가를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는 높아진 생산성을 또 다른 해외 시장 수요로 돌려서 거기를 진출을 통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고 그렇게 해야지 국부가 창출이 되고 경제도 발전할 터인데 어려운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더욱더 생산성을 높이고 그네들이 높아진 생산성에 의한 이 재화는 해외 시장 진출 문제는 이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그 해외 시장에 매매 계약을 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또 무역을 대행해주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러한 기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생하게 되는데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탄생하게 되는 기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종합무역상사입니다. 이 당시에
종합무역상사 촉진법을 만들어서 해당 이런 종합무역상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종합무역상사에 갔어요. 여기도 다 모여있죠. 가장 외국어도 잘하고 해외시장 조사하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상당히 수준 높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탄생한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제 이때 종합무역상사의 전신이 뭐냐면 삼성물산 같은데, 그죠? 삼성물산 같은데도 있고 뭐 LG 종합상사 또는 뭐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류의 기업들이 아마 이 당시에 종합무역상사로 탄생한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영화 미생 드라마죠. 드라마 미생에서 나온 그 배경이 아마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데요. 교수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미생에서 나온 것도 이런 종합무역 상사맨들의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가 전개되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네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생산품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간접 수출을 했던 제조기업들은 어때요, 여러분? 내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 나간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나라의 어떤 시장에 누구에게 얼마에 팔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과의 매매 계약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지식들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브로커들이. 그게 바로 간접 수출이에요, 간접 수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 80년대 초중반 이렇게 가면서 우리나라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수출된 재화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만든 그러한 재화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생산 요소인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제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보다 해외 시장의 매출 비중이 더 커져간 거예요. 처음에는 80%는 국내 매출이었다가 20%가 해외 매출이었는데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국내가 20이고 해외가 80, 더 커지는 게 되죠.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 우리 기업이 보니까 재무 구조를 보니까 우리 기업의 매출과 수익의 발생 비율이 국내 시장은 굉장히 작고 오히려 해외 시장이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고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켓 정보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언제까지나 협상 국내 시장에만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한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간접 수출 형태로 종합무역 상사라든지 무역 대리상, 중간 브로커, 중개인을 통해서 수출을 해서는 그러한 지식을 얻기가 어렵겠더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기업 내부 조직 내에 부서를 두게 되죠. 국제사업부 또는 뭐 수출입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체 조직 구조를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 구조 내에 그러한 해외 수출 업무를 할 수 있는 해외 시장 개척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오고 신입사원을 뽑고 해서 이쪽 종합무역상사에서 하는 기능들을 자기 제조기업 자체에서 수행하게 되는 단계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직접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제조기업체는 어떤 큰 변화가 생기냐면 똑같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건 맞는데 이 단계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해당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자, 자기 제품이 진출한 시장에 대한 마켓 정보를 제조기업 입장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획득 가능하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마케팅 정보를 얻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 해당 시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출시한 제품이 유통되면서 잘 팔리더라, 안 팔리더라. 잘 팔리는데 추가적인 고객의 니즈는 뭐가 있더라. 이쪽 지역의 고객들은 문화적 특성에 기인해서 또는 이제까지의 소비 트렌드가 한국과는 달라서 어떤 디자인과 어떠한 방식의 제품을 좋아하더라. 포장 용기가 좀 큰 걸 좋아하더라, 작은 걸 좋아하더라. 색상이 붉은 걸 좋아하더라, 파란 걸 좋아하더라. 향이 어떤 걸 좋아하더라. 뭐 등등등등, 그렇죠? 여기는 품질보다는 뭐 가격이 싼 걸 좋아하더라. 여기는 애프터 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개선하고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더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동시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또 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얘들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겠지, 이제 존재, 그죠?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얘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대신해줘야 되는데 지네가 직접 한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들이 이걸 맡겨줘야 되는데 직접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대기업 계열의 종합무역 상사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냥 종합무역 상사업으로도 우후죽순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기업들이 모두 폐업을 하게 되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니까 모두 문을 닫게 돼요. 기업이 하나둘씩 종합무역 상사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오퍼상, 무역대리상, 상사업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게 대기업 계열사로 명맥을 이어왔던 몇 개 기업만 남아있죠. 삼성물산, LG, 현대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등등 이런 주요 대기업 계열의 큰 기업만 아직도 종합무역상사로 창립돼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유지했을까? 이런 자기들이 원래 하고자 하는 간접 수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벌써 없어졌어야겠죠.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쪽 업이 죽었으나, 그죠? 다른 쪽의 신사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보통 경영학에서는 신규 사업을 자기 하고 있는 본업 말고 추가적인 신규 사업의 분야에 뛰어드는 것을 다각화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업 다각화를 한 거예요. 삼성물산 어때요, 여러분? 삼성물산이 무슨 기업이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종합무역 상사라고 할까? 종합무역 상사기는 별로 없잖아요. 자, 두바이의 버지 칼리파라는 큰 빌딩 누가 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건설회사가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졌어요. 다시 말해서 삼성물산에서 건설업도 하는구나. 스웨덴에 있는 스테인레스 회사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일모직도 인수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신규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버텨온 곳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종합무역 상사가 본업인데 그게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니까 없어져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분야로 뛰어들거나 이거의 문제인데 대기업 계열 기업들은 거의 다른 기업 사업으로 뛰어들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서바이벌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이 뭐야 물으면 조금 그런 거죠. 우리 뭐야 얘기가 어려운 거죠. 짬뽕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은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중에 수출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수출이 우리 한국 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제 경영학,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수출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계약에 의한 해약 진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